심리학을 배워봅시다. 4강이 열렸네요. 이번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이끄는 마음, 사회적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마음을 움직이는 상황의 힘. 참 마음은 여러 가지가 움직이죠. 몸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마음의 어떤 특성이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상황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네요. 심리학의 크가지 세 가지 뼈대, 생리, 심리, 사회적 접근에서 이번에는 사회적 접근에 대해서 좀 더 핵심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과 상황을 다루는 심리학을 우리는 사회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소셜 사이콜로지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심리학과 관련돼서는 20세기 초 위대한 사회심리학자 올포트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개인의 행위가 실제적이건 가상적이건 타인의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과정, 그리고 이에 관계된 사고, 행위, 상호작용에 대한 과학적 연구다. 뭐 좀 복잡하죠? 우리의 행동이 그냥 우리의 내부에서 하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상이건 실제건 타인의 존재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뭔가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설령 우리가 집에서 혼자 있더라도 옷은 입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사회심리학적인 어떤 대표적인 증거들이 되고요. 우리는 어딘가에 나가서 식당을 찾을 때 어떤 식당을 찾나요? 낯선 곳에 가면 사람이 많은 곳에 식당들을 찾게 되지 않나요? 이런 영향들, 혹은 어떤 경우는 사람이 없는 좀 더 호젓하고 싶으면, 방해받고 싶지 않으면 그런 장소를 찾게 되는데, 이거 역시도 사람 없는 곳을 찾게 된다는 것 자체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거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것들이 뭘까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유행의 심리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유행. 흔히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 하죠. 나는 다른 애들과 달라. 나는 나만의 특성이 있어. 하면서 뭔가 이런 롱패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상표의 등산복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런 걸 하죠. 그래서 나만의 특성들을 살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친구들을 다 모아놓으면 똑같아요. 다 검정 롱패딩을 입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나만의 스타일, 개성을 중시한다는 학생들이 옷은 똑같이 입는가? 자, 이것이 바로 사회심리학의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 내가 친하고 싶어 하는 사람, 혹은 내가 같이 되고 싶은 사람, 소속되고 싶은 집단하고 뭔가 동일감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 사람들 틈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들로 좀 차별화하고 하고 싶은, 큰 의미에서는 같은 집단이지만 그 내부에서 사소한 것들로 차별화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행이라는 게 생기죠. 근데 거꾸로 보면 사실 유행이라는 것은 또 어떤 상황과 연결되냐면은, 유행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20세기 초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사실 유행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면요, 뭐냐면은 멀쩡한 것을 못 쓰게 만드는 게 유행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옷을 왜 안 입게 되는 게 뭔가요? 그 옷이 낡았거나 뭔가 헤어졌거나 그래서 못 입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옷장에 가득한 옷들이 안 입는 경우는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입기 때문에 안 입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세기 초반에 유행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럼 유행이 왜 나왔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회적 상황이, 우리가 먹고 사는 방식이 사실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 시기가 바로 뭐냐면은 대공황이 일어나는 아주 산업의 그 어떤 생산성들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막 방직 공장에서 옷이 막 물밀듯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옷을 사 입는 패턴이 뭔가 낡았거나 떨어졌거나, 그래서 새 옷을 그때나 새 옷을 산다면 도저히 공장에서 나오는 옷들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공황이 생긴 거고요. 그때 무려 TV가 나오고 이제 영화가 나오고 하면서 여기서 배우들이 이런 멋진 옷을 입고 나오면서 그게 이제 유행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한번 딱 지나고 나서 유행이 새로 돌아오니까 이제까지 입던 옷들 싹 안 입고 새로운 것들 입고 또 계절마다 또 다른 유행이 생기고 하니까 이 물밀듯이 나오는 이런 상품들을 다 소화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어찌 본다면 우리의 개성이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도 크게 보면 우리가 산업사회의 어떤 시장의 원리에 유도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게 유행의 심리학이 시사하는 바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그냥 누군가한테 휩쓸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휩쓸려 다니기만 하는 나쁜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대표적인 실험 중에 하나는요.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하늘 올려다보기 실험입니다. 하늘 올려다보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보면 저 사람 왜 그러지 않고 이렇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가요. 두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힐끗 쳐다보다가 그냥 갈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근데 세 사람이 한꺼번에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손가락질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동조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세상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힘을 규합할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을 다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몇 사람만 설득하면 돼요? 나를 포함해서 두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동참해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 뭔가 이게 선한 일이란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 보지 말고 오른손 왼손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모아내고 그리고 사회를 구성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마법의 숫자 매직 넘버 3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최소 몇 사람이면 된다? 세 사람이면 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건 뭐를 하건 혹은 운동팀을 만들건 취미를 하건 세 사람 정도 모아서 하면은 이렇게 쭉 불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인 속성이 좀 비극을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요, 대형 사건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사건이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대구 지하철 안에서 그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람들은 막 연기가 차는데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탈출하지 않고 이 안에 기다렸다는 거죠. 여기에는 몇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곧 출발합니다라는 안내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앉아 있으니까 자기도 앉아서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린 사람도 내가 앉아서 기다리니까 저 사람도 기다리는 거고요. 저 사람은 또 나를 보고 나는 또 저 사람을 보고 하면서 이렇게 아까운 시간들이 흘러나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이후에 있었던 대형 사고들을 보면 충분히 탈출하고 충분히 뭔가 문제를 피해를 겪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바로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이 저러니 괜찮겠거니 하는 일들로 인해서 발생하더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본다면 사회심리학이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결국 물건을 팔건 누군가를 설득하건 이런 데에서 나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잘 결합하느냐, 활용하느냐고 얘기하면 너무 얍삽한 것 같고요. 그런 능력들, 나의 능력은 나의 능력 플러스 주변 사람의 능력까지를 포함해서 나의 능력이라고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사회심리학이 시사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나의 능력을 더해주는 혹은 나를 사랑해주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누군가를 나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인간관계 중에 대표적인 관계가 바로 사랑하는 사이겠죠. 자, 이것들을 한번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관계. 세상 어려운 게 인간관계라고 그러죠. 근데요, 어렵지만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우리는 무던히 노력합니다. 혹시 친구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는 침울해지지 않나요? 가족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되게 걱정이 됩니다. 다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한 거 보면요, 이런 종단 연구라고 그러는데 1938년부터 50년간 50년간 또 그 이후까지 쭉 추적한 이런 결과들을 보면 사람들의 삶을, 하버드 나왔으니까 똑똑했겠죠.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했을 텐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윤택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결정 요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좀 돈을 좀 덜 벌더라도 혹은 높은 지위가 아니더라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삶이 윤택하더라. 행복한 삶을 누리더라. 거꾸로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데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되게 불행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듯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인간들끼리의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게 이런데 이제 어떤 실증 결과로서도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좋으면 좋은 거냐? 여기서 끝나는 거냐? 이렇지 않다는 거죠. 왕따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된다고 느꼈을 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그런 스트레스하고 비슷한 정도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진화 과정에서 사람들, 사회적인 존재로서 사람이 사회에서 떠나면은 거의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단에 소속되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생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본능적인 어떤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은 사실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요. 심지어 보통 운동은 건강의 이로운데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운동을 해도 그 운동의 이로움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간관계가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 사실 그런 점에서 단지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도 인간관계, 어떤 좋은 관계가 좌우한다는 게 여기서 시사하는 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인간관계의 꽃, 아주 친밀한 관계, 둘도 없는 관계, 그게 뭘까요? 사랑이겠죠.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람이 되게 생기가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사랑을 잃었을 때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그런 마음에 혹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로버트 스턴버그입니다. 이 사람이 1986년도에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삼각형의 세 꼭지로 된 이런 요소들이 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뭐냐면은 열정이라는 겁니다. 열정.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느끼는 뜨겁고 강렬한 욕망이라는 거죠. 서로 있으면 좋고 가슴 떨리고 이렇게 뭐 손잡고 싶고 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바로 사랑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만 있다고 사랑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요. 친밀감이라는 겁니다. 친밀감. 친밀감은 상대한테서 느끼는 정서적인 편안함, 우정 같은 거죠. 뭔가 있으면 좋고 편안하고 의지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친밀감이 두 번째 요소고요. 열정과 친밀감만 있다고 되느냐? 이런 거 말고 좀 오래가는 사랑에서 보면 마지막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혹은 책임. 어떤 분들은 구속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요. 약간 사랑의 장미의 가시가 있다면 사랑의 가시 같은 요소가 바로 헌신이죠.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삶에 함께하려는 행동적인 측면이죠. 상대방이 좋단다면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내가 기꺼이 노력하고 뭐 설령 내 목숨을 주더라도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헌신의 요소라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요소들이 나오고요. 근데 이런 요소들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들을 겪습니다. 자, 퀴즈! 열정, 친밀감, 헌신 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요소가 뭘까요? 딩동댕, 열정 맞습니다. 열정은 시간이 가면 줄어듭니다. 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시간이 가면 점점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건 뭘까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헌신은 사실은 이런 시간과는 무관하고요.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했느냐, 애쓰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서 사랑의 요소들을, 사랑의 특성들을 바꿔놓는다고 그러는데요. 자,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의 이론에 의하면 사랑의 유형은 크게 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유무, 그냥 간단히 놓고 따졌을 때 유무라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유형, 다 친밀감도 없고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남남이라는 거죠. 뭐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런 사람들처럼 남남인데, 이게 사랑에서 중요한 거는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돼요? 대체로 남남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자, 이런 남남에서 시작되는데 그런 이제 요소들 중에 하나하나씩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친밀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우정이라는 거죠. 우정. 뭐 열정이나 헌신 같은 거 없어요. 하지만 보면은 좋고 뭐 의지가 되고 든든해요. 그래서 난 네가 좋아 한다고 했을 때는 친밀감이라는 거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짝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열정.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떨리고 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짝사랑 혹은 맹목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 봐서 그렇기 때문에 열정은 있는데 아직 친밀감이나 헌신을 할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반면 친밀감도 열정도 없는데 헌신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략 결혼이라든지 혹은 아주 안 좋은 경우인데 그냥 자식 때문에 사는 오래된 사이 안 좋은 부부 같은 경우가 이런 공허한 사랑 유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씩 있을 때가 이런 사랑이고요. 이제 두 번째 조합을 따지면은요, 낭만적 사랑이 있습니다. 뭐냐면 친밀감과 열정이 있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좋고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손잡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리고 안 볼 때는 보고 싶고 하는 이런 사랑들을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고요. 보통 연애 초반기에 나타납니다. 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회적 사랑도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요소의 특성을 말씀드렸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 자, 그래서 친밀감과 헌신은 있는데 열정은 사그라들었어요. 친구 같은 사랑이죠.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우회적 사랑. 우리는 의리로 산다. 뭐 이런 부부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랑 유형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얼빠진 사랑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피서지에서 만나서 한눈에 반해서 그 자리에서 결혼하고 왜 깡통 딸랑딸랑거리면서 신혼여행 가는 그런 경우 영화에서 가끔 나오죠. 예, 그렇게 그런 그 얼빠진 사랑이 열정과 헌신은 있는데 아직까지 처음 만나서 친밀감은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 빨리 달궈진 냄비는 빨리 식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나머지 세 가지가 다 갖춰진 경우가 완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시사점들은 이렇게 다양한 사랑들이 있는데요. 스턴버그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사랑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변화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대체로요, 남남에서 시작해서 우정이나 열정이 먼저 나옵니다. 뭐 친구로 시작했다가 혹은 짝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된 경우, 혹은 친구처럼 있는데 어느 날 남자로 보여요. 그래서 사귀기 시작한 경우. 자,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 낭만적 사랑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 좀 오랫동안 사귀자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를 한다든지 혹은 결혼을 한다든지 하면 완전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예. 친밀감,
열정, 그리고 헌신까지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빠진다고 그랬어요? 열정이 빠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친구 같은 사랑으로 이렇게 같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게 일반적인 사랑의 패턴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건데요. 애를 쓰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남남, 우정, 열정, 낭만적 사랑, 완전한 사랑까지 다 가요. 근데 여기에서 친밀감이 빠진 그냥 관계만 남은 공허한 사랑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요? 가정폭력이나 외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서로한테 신경 쓰지 않는, 서로 사랑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그냥 틀밖에 없는 이런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에서 형식적인 부부관계 혹은 연인관계가 유지된 경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꽃한테 물을 주지 않는, 그래서 에릭 프롬은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랑의 기술이라는 말을 했죠.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것 역시도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이런 사회심리학, 인간관계 심리학을 배우면서 시사하는 바들이고요. 오늘 가까운 친밀한 연인들이나 친구가 있단다면 그 친구한테 우리는 뭐를 선물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